오랜 논쟁 끝에 유럽연합이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친환경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That means that Parliament has not objected to th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of 9th of March 2022. 그린 텍소노미는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분류 체계, 즉 텍소노미를 합친 말입니다. 이 결정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탈핵 운동이 확산하던 유럽에서 원전 산업이 다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거나 확대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법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의 가장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사용 해결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 해결료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다들 이제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해결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우리나라. 유럽연합의 결정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경주 월성 원전 인근에 국내 유일 원자력 종합연구개발기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들어섭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인데요. 연구소는 미래 원자력 산업을 선도할 소형 모듈 원전로, 즉 SMR을 집중 연구 개발하고 이곳에서 한국형 SMR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전. 기존 원전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고 우리말로 하면 소형 모듈형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소형이라 그러면 전기 출력 기준으로 30만 킬로와트보다 작은 원자로를 의미하고요. 모듈형 원자로라 그러면 공장에서 제작이 가능해서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는 단순화된 원자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와 냉각제 펌프 등 주요 부품이 따로 있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주요 부품이 통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SMR의 특징. 원전 크기도 약 100분의 1로 아주 작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인류의 목표가 이제 중요해졌고 그걸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수단이 신재생하고 원자력밖에 없는데 신재생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으니까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안전성 문제라든가 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SMR은 작기 때문에 기존 원자로 대비 한 100배 정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기존 원자력 대비 경제성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MR이 탄소 중립 대안으로 떠오르자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이 앞다퉈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SMR 종류만 70가지가 넘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와이오밍주, 미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데요.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SMR을 건설해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가 여기에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영국의 항공기 엔진 기업인 롤스로이스도 여러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SMR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채택한 방식이 모듈 방식이거든요. 이 모듈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소형 원전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바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원전들은 사람들이 적게 사는 인구가 희박한 그런 지역에 이제 원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SMR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 지역 아니면 정말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체에 직접 건설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SMR.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는 SMR의 연료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기존 원전보다 2배 이상 길고 사용 후 핵연료는 최대 5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빌 게이츠의 주장일 뿐 그 반대가 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린제이 크랄 박사는 SMR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얼마나 생길지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Small modular reactors are being marketed as a mainly lower cost alternative to a gigawatt scale nuclear reactor. So the study that I and my colleagues published intended to address the waste question. Will SMRs produce less waste than a conventional reactor? 크랄 박사는 세 종류의 SMR에서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등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핵 폐기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The study that I and colleagues published found that of the 3 SMR designs that we studied, these designs will actually increase the volume of nuclear waste generated by 2 to 30 times per unit of energy generated as compared to a conventional gigawatt scale nuclear reactor. It's a multivariate system, very complex. It's changing over time. Simple statement, this reactor will reduce nuclear waste. First of all, it's not supported by data, and second of all, it's not really useful when you're designing a spent fuel and disposal system. We need to know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waste. SMR의 사용 후 핵연료 배출량을 확인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SMR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는 나오고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영구 처분 외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사용해 핵 폐기물을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란 기술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는 플루토늄을 포함해서 우라늄보다 무거운 초우라늄 원소가 한 1%, 그리고 핵분열하고 생성하고서 남은 핵분열 생성물이 약 5% 생기고, 나머지 94% 정도는 타지 않은 우라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사용 핵연료를 폐기물로 보지 않고 약 95%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원전의 연료는 농축 우라늄인데요. (5년) 정도 연료로 쓰고 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플루토늄 같은 초우라늄과 타지 않고 남은 우라늄 등을 회수해 다시 원전 연료로 쓴다는 겁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직접 처분이 예를 들면 여의도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의도 면적의 최소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계기로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크게 6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추출되는데요.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2번째 단계까지만 연구 개발이 허용됐습니다. 국내에서 파이로를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과학적 연구로 해결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국제 안보나 한미 정부 간의 어떤 외교 협상 이게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공동 연구 결과와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적극 협상에 나선다면 국내에서도 그런 어떤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사용이라는 꿈의 기술은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나라 원전 대국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의 북쪽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재처리 공장은 2000년대 중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20차례 넘게 완공이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야마다 키요이코 씨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재처리 공장을 반대하는 주민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야마다 씨와 함께 재처리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와 취재진이 함께 등장하자 경계가 삼엄해집니다. 어렵게 취재 동의를 구해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실물 크기의 모형과 안내문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야마다 씨는 재처리가 안전성을 비롯해 어느 하나 확인된 게 없는 미지의 기술이라며 공장 가동을 반대합니다. 아직 재처리를 상용화한 나라가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再処理のビジネスをやるとすればかなり冒険なんですね。で日本だって実績がないわけだからそれを考えた場合には事故が起きないように早く止めてもらう再処理をやめてもらうという方がいいと私は考えています。でないことをモデルケースにしていかにもできたかのように言ってやったってそれはできるはずがないんだから早くやめなさいとそういうことは無駄ですというのが国民の声として上げるべき話ですと思います。だからさっき育ってないので 사용 후 핵연료를 재사용한다고 해도 처리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전량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은 다 하이레벨 웨이스트입니다. 저 고준위 폐기물이죠. 그 고준위 폐기물은 양이 금방 줄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반복해서 발생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은 지하 신청 처분장에 사용 해결료처럼 똑같이 처분돼야 됩니다. 1954년 당시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원전을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600기가 넘는 원전을 지었습니다. 언젠가 해결 방법을 찾을 걸로 낙관했던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70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의 가장 현실적 해법이 바로 영구 처분, 즉 영원한 격리입니다. 스웨덴은 핀란드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포스마크.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이 들어설 곳입니다.
The repository at Forsmark will be approximately 4 square kilometers when it's finished. It will hold about 6,000 copper canisters with spent fuel, and it will be 12,000 tons of spent fuel from the Swedish nuclear program. And after we have finished work at the repository and everything is closed, it will be closed off and sealed, and the area will be left for the future. There are no plans to have anything extra there, no special supervision. It's just that the place will go back to the state that it was before. 스웨덴의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장은 지하 500m 아래에 500개의 터널을 뚫어 건설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 12,000톤을 구리로 만든 용기에 담아 터널에 넣은 뒤 벤토나이트 점토를 빼곡히 채워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We have done many analyses and many reports, scientific reports, and the long-term safety is described in these safety analyses. Our reports have then been reviewed by other experts, both in Sweden and internationally. And we look at things like earthquakes, climate change, because when we consider a time frame of 100,000 years, we accept there to be not only one, but maybe 2 ice ages. So we have lots of factors that we weigh in these analyses. 포스마크는 어떻게 연구 처분장 최종 부지로 선정됐을까요? 스웨덴 정부는 부지 선정을 위해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원자력 투명성 증진 프로그램, 이른바 리스콘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후보 지역 주민과 대화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았는데요. 4,000건에 달하는 부지 선정 보고서를 모두 공개했고, 지역 내 검토 그룹을 만들어 주민들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포스마크 지방정부는 연구 처분장 유치에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And also SKB has been very thorough during the site investigation and site selection process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what they have been doing. And the municipality, we have also for all this time been very active in trying to also investigate and get understanding of what is ongoing. So we have been able to disseminate our part of the information to the local inhabitants. So it's a sort of both the industry and the municipality has been working in tandem in their respective roles. 연구 처분장이 들어서면 다양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연구 처분장 유치에 나섰던 지방 정부가 한 곳 더 있습니다. 스웨덴의 남쪽 항구 도시 오스카르스함.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포스마크와의 경쟁 끝에 안전성 점수에 밀려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구 처분장 유치 보상금의 75%를 탈락한 오스카르스함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치에 실패한 도시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두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한 결과입니다. If the industry had chosen Oskarshamn, then our municipality would have received the 75%. So it's in agreement between the two municipalities that this has been decided. 주목할 점은 또 있습니다. 일찍이 1982년 관련법을 개정해
영구 처분장 건설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funding works that for every kilowatt hour that the nuclear power plants, they have to pay a certain amount, a few Swedish öre. And this money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years. So now there is about 60 billion billion Swedish crowns available in this fund. We estimate that all the remaining costs for the repository, for encapsulation, transportation, etc., will be about 100 billion Swedish crown. 1977년 처음 영구 처분장 검토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스웨덴이 가장 공들인 건 국민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해 이해와 신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대가 만든 숙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소통하고 또 소통했습니다. So we have a requirement in the Swedish law that this final repository should not require any maintenance from future generations and not require any kind of responsibility of them in the future. That's an important principle of ours, which one may call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e who have enjoyed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are also obligated to contain and safely contain that kind of waste for as long as the waste remains harmful for human beings and nature. 이 책임의 원칙에서 출발해 세계 최초로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이란 종착역에 다다른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차로 3시간. 에우라요키시의 올킬루오토에 닿았습니다. 지하 450m 안반 아래 또 다른 세계. 세계가 주목하는 온칼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칼로는 핀란드어로 숨겨진 곳을 뜻합니다. 오는 2025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핀란드 내 5개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가 영원히 잠들 곳입니다. 핀란드는 1983년 영구 처분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 대신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공청회에 집중해 2001년 부지를 확정했는데요. 그 비결은 뭘까요? During the site selection in 90s, we studied about 200 places in Finland. So there is suitable places for final disposal in Finland. But then Olkiluoto was selected. There is a safe place, but also that we are next to the nuclear power plants. All the people in Eurajoki were already used how it is to live next to the operating power plant. And it has been always the TVO policy to be very transparent. That what happens, so that's the only way to get the trust. 취재 중 만난 미코 깔리시 부부. 올킬루오토 마을에 살고 있는 이들은 정부와 원전 업체가 늘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합니다. Silloin niissä lupavaiheissa niissä oli paljon tilaisuuksia tässä kunnanvirastossa ja myös oli siellä teollisuuden ja voiman siellä vierailukeskuksessa. Ja kyllä nytkin sit tiedotetaan kyllä aika hyvin paikallisissa lehdissä muun muassa, jos jotain niinku epäilyttävää
on tapahtunut, niin kyllä on tiedotettu. Joo. 핀란드 원자력 규제기관 스툭입니다. 이곳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 또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It was formed back in the 60s or 70s when Finland started to build their first nuclear reactor. And since then it has been independent, responsible for reviewing safety and so on. And it's, I think, Stuk as a regulator has provided some sort of honest and neutral information. And I think that's the role of the regulator, to give all sides of information, the negative sides and the positive sides, and what is doable and what is not.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란 난제 해결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핀란드. 앞으로 약 100년 동안 6,5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차곡차곡 온칼로에 옮긴 뒤 시설 전체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선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약 10만 년 동안의 봉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0만 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볼까요? 기원 전과 후의 기준이 되는 예수의 탄생은 2000여 년 전.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도 아주 까마득한 과거 같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00년 전입니다. 10만 년은 이것보다 10배나 더 길죠.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10만 년 동안 지구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구 처분장의 존재를 수천 수만 년 후 미래 세대에 알릴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기둥을 세워 접근을 막거나 높은 비석에 UN 공용어와 상형 문자로 경고하는 방법, 또는 현재의 노란색 표지판 대신 더욱 강력한 경고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뭉크의 절규 같은 그림을 처분장 입구에 세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건데요. 반대로 아예 처분장 존재를 알리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고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가동국 대부분은 영구 처분장 부지 마련이란 첫 번째 문턱부터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핵 국가 독일. 원전 가동 전면 중단을 앞두고 있지만 완전한 탈핵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아하우스.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처음엔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Zwischen- und Endlagerung der Kernbrennstoffe ist auf staatliche Gesellschaften übergegangen, auf die BGZ und die BGE. Und die Energieversorgungsunternehmen, die die Kernkraftwerke betreiben, haben dafür eine Zahlung geleistet in einen öffentlich-rechtlichen Fonds, um die Zwischen- und Endlagerung zu finanzieren. Ja, es ging, glaube ich, bei dieser Regelung auch darum, dass es klare Verantwortlichkeiten gibt, also eine klare Aufteilung zwischen dem Staat und den privat organisierten Energieversorgern. 독일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기한이 40년입니다. 이곳은 2036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영구 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이곳 주민들 생각입니다. 오히려 법을 바꿔 중간 저장 기한을 늘릴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m Moment ist die Endlagerplanung so, dass Anfang der 30er Jahre ein Standort feststehen soll und ab den 50er Jahren soll auch hochradioaktiver Abfall dort eingelagert wird. Aber man weiß jetzt schon, dass die Zeitpläne nicht einzuhalten sind und dass es wesentlich länger dauert, führt natürlich zu großen Befürchtungen bei uns in der Bevölkerung. 독일은 과거 영구 처분장 부지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1977년 서독과 동독의 접경 지역인 고어레벤. 당시 서독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곳을 선정했는데 이후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과학적이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란 이유 때문이었죠. 40년 가까이 이어진 저항에 정부는 고어레벤 처분장 선정을 백지화했습니다. Top-down, von oben, mit Polizei. Und das hat nicht geklappt. Das hat auch zu Gewalt geführt. 2013 entschieden, das ganze Verfahren noch einmal von vorne zu beginnen. Und in dieser Suche ist Gorleben rausgefallen. Früher, als Gorleben Kandidat wurde, gab es gar keine ordentliche Suche, gar keinen ordentlichen Vergleich, sondern es war eine politische Entscheidung. Ja.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독일. 이번엔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이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 전체를 감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NBG, 즉 국가시민사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Man hat es gegründet, weil die Geschichte mit dem Atommüll in Deutschland sehr schlecht gelaufen ist. Der Bundestag überlegt, man braucht ein Gremium, was für ein gutes Verfahren sorgt, was für Transparenz sorgt, fü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was vermitteln kann zwischen verschiedenen Interessen, Konflikten und so weiter. 연방의회가 지명한 12명의 위원과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위원 6명, 이렇게 18명으로 구성됐는데요. 2016년 가동된 이후 60차례 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민간이 보유한 지질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등 신뢰를 쌓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einer will es bei sich zu Hause haben, aber dann muss ein Prozess organisiert werden, wo man zum Schluss sagen kann, dieser Standort ist der beste, weil gute geologische Verhältnisse, gute Zugangsmöglichkeiten, gute und so weiter und so weiter. Und dass alle Bürger sich überzeugen können, das war ein guter Prozess und der hat zu diesem Standort geführt. Auch dann werden die Menschen dort sich nicht freuen, aber sie werden es vielleicht einsehen und dann auch irgendwie entschädigt werden. Und sie werden nicht denken, das hat ein Politiker in Berlin oder wo auch immer entschieden und wir sind die Opfer. 독일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일 계획입니다. 원전이 사라진다고 해서 원전의 그림자까지 지워낼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해법을 찾기 위해선 우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Das ändert aber nichts daran, dass die 40 Jahre Betrieb von Kernkraftwerken sehr viel Abfall produziert haben. 30.000 Kubikmeter hochradioaktiven Abfall. Und mit diesem Abfall muss man umgehen. Der muss sicher verwahrt werden, der muss konditioniert werden und der muss zum Schluss sicher irgendwo gelagert werden. Das heißt, egal ob man für oder gegen Atomenergie ist,
muss man sich um die Abfälle kümmern. 일본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일본은 공론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 누모를 만들었습니다. 누모가 주최한 영구 처분장 전국 설명회. 역시나 가장 강조한 것은 영구 처분장 건설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ガラス固化体から発生する放射能が人体に影響がないレベルに低減するまで数万年以上にわたって将来世代に地上での保管の負担を負わせ続けることというのは現実的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将来世代に先送りすることなく原子力を含む電気を多く使ってきた現世代でこの問題の解決に道筋をつけるべく取り組んでいくことが重要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장시간에 걸친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지루하고 소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순회 설명회. 신뢰를 쌓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この、対話型全国説明会、思想処分を実施するためには、思想処分について一人でも多くの人々に関心や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こういった考えに基づいて、全国的な対話活動の一環として、全国各地の皆様にこの思想処分事業に関する認知関心、それから必要性とか安全性とかに関する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で、開催を継続しております。 일본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공론화는 20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2000년 관련법을 제정했고 2년 뒤 전담 기관인 누모가 생겼습니다. 공론화 초기 영구 처분장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물색했지만 나서는 곳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일본 정부는 방향을 틀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합한 후보지를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2017년 일본 전 지역의 과학적 특성을 담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크게 4가지 근거로 영구 처분장 적합 지역을 공개했는데요. 이 지도를 근거로 2개 지역이 유치 신청을 했고 정부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한 곳인 홋카이도 스즈초 마을을 찾았습니다. 스즈초는 인구 2천여 명의 작은 어촌 마을로 한때는 청어가 많이 잡혀 부흥했던 마을입니다. 거리 중간중간 영구 처분장 반대를 외치는 포스터도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스치야 씨 부부. 이들은 2020년 여름 신문 기사를 보고 이곳이 영구 처분장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2年前の8月12日まではすごくいい町でしたよ。でその中ではもう2年ぐらい前からそういう動きはあった。その前に議会である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話はされていた。それは核のゴミを持ってくるって話ではなくてエネルギーのことについて勉強しようっていう筋書きの中で行われていた。それからある日突然経産省とかが来てそういう核のゴミの話になっていったっていう流れですね。当然受け入れがたい物質ですよ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조사. 스즈초 주민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졌고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もう本当にその賛成反対関係なしにみんなで私仲良くやりたいんです。仲良くしたいんです、みんなと。今まで通り。だからそういう会にし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なかなか難しいです今は。 매년 열리던 마을 축제도 조사 이후로는 중단됐습니다. 취재진은 처분장 찬성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취재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주로 처분장 반대 주민들입니다. なんで各国に持ってこなきゃならないのって、こういういい町じゃないんだからさ、お金につられてさ、何もやることねえと思う。いや、昔からここで育ってさ、やっぱり町の良さを知ってるからね、わざわざさ、そういう各のもの持ってこなくたってさ、生きていく町村だってあるんだからさ、別に。 일본 정부는 처분장 조사 대상 지역에 20억엔, 우리 돈 약 190억 원씩의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요시노 도시히코 씨. 그는 마을 대표가 돈에 현혹돼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한탄했습니다. こっちはもう賛成派はいやもうもらうもんだけもらっただけど反対派の人たちは極論かもしれないけどもそれに手を挙げたらもう最後まで行ってしまうよってもうここでもうやめなきゃダメなんですよって言ってもそれはもうもらうものもらったらあとは自分たちでやめれるからってだから本当に組長の下の下だわそんなねこういうしこりを残してたかが20億か30億でさ本当にねこういう町民にわだかまり残すってことは自分にやっぱり将来の展望がない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お金に手出したんだろうなって気しますよ。 주민이 둘로 갈라진 이 마을. 정부는 주민과 계속 대화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특히 주민이 한뜻으로 반대하면 언제든 처분장 부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합니다. もし、今、文献調査やっている寿都町鴨江内村であれば北海道知事と寿都町長もしくは北海道知事と、鴨江内村長のご意見を聞き、反対なら先に進ま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いや我々もまだ文献調査始まったばかりで、まだまだ長いこれ事業活動に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が、強いて申し上げるとすればやっぱり一朝一夕にいきなり、先に進んだりっていうことがないもう一歩一歩1センチでも日々、前進するというような、姿勢で臨まないとならない仕事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대한민국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아직 첫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추진 과정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맥스터 추가 건설에 앞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협의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주시의원 한영태 씨는 기구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실행 기구를 처음에 이제 그 구성을 할 때 이제 경주시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지역에 완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한수원 원청이나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실행 기구 구성 자체가 투명하지 않았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판단을 돕는 객관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위에 나섰고 주민 찬반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지역 실행기구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그 공정성을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맥스터는 주민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임시 저장 시설이니까 경주 시민들 한 명 한 명한테 전체 다 물어보는 게 그게 뭐 명실상부한 어떤 주민 수용성을 대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에서 주민 투표를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제 경주시는 또 산자부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맥스터는 건설됐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리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 정부가 일방 통행을 선택했다고 반발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 앞에서 반복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역사입니다. 선물 같던 원자력 발전 끝에서 마주친 아포리아, 사용 후 핵연료. 미래 세대의 짐을 떠넘기지 않겠다며 고민해온 나라는 한숨 돌렸지만 기술 발전에 기대 고민을 미룬 나라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 부는 바람이 그 중대한 고민의 촛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미래 세대가 기도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You should really stimulate the public dialogue concerning nuclear waste. So that is one very important thing. I think also tha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really contributes to the safety, because transparency and openness and insight into what the institutions are doing promotes a kind of trust to these things.